손바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기업 한 곳이 미국 시장에 이름을 올린 그날, 뉴욕 월가의 한 자산운용사에서는 수조 원의 투자 결정을 멈추라는 긴급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영업이익률 72%, 순이익률 77%,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보다 높은 수익성을 기록한 회사가 시장에서는 훨씬 낮게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판단의 근거가 8년 전 데이터였다는 점입니다. 누가 오래된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몸값을 눌러왔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크 해링턴입니다. 뉴욕 미드타운에 본사를 둔 아크로스 캐피탈에서 22년째 글로벌 전략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아시아 시장만 20년 가까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번도 핵심 자산이 된 적 없는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실적이 좋아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시장. 지배구조, 오너 리스크, 지정학적 불확실성, 낮은 주주환원. 월가에서는 이 네 단어만 꺼내면 한국 기업에 대한 토론이 끝났습니다. 저 역시 그 토론을 먼저 끝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숫자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숫자 위에 할인표를 붙였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일시적이라고 봤고, 기술이 앞서도 곧 따라잡힐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월가의 상식이었고, 저는 그 상식을 믿고 돈을 벌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날은 2026년 7월 10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 12분, 제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로버트 챔버스였습니다. 메시지는 단 2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ADR 투자 집행 보류. 오전 9시 긴급위원회.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채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투자 집행 보류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회사의 반도체 펀드는 미국 시장 상장 첫날에 맞춰 대규모 매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보류 사유였습니다. 첨부된 문서 제목은 한국 반도체 투자 위험 재검토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구조적이며 미국 기업 대비 할인은 정당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제가 지난 22년 동안 수도 없이 써온 문장이었으니까요. 오전 7시 3분, 저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맨해튼은 유리벽 사이로 푸른 빛을 품고 있었습니다. 트레이딩 룸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SK하이닉스의 호가와 기관 주문 흐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 숫자 앞에서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한국계 미국인 퀀트 애널리스트 케빈 리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을 새운 사람처럼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마크, 이거 보셔야 합니다. 케빈이 제 노트북에 주문 흐름을 띄웠습니다. 상장 직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 헤지펀드와 유럽계 연기금의 주문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보류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쟁 자산운용사 3곳이 매수 한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챔버스가 왜 보류했지? 제가 묻자 케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리스크위원회에 오래된 보고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2019년에 작성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모델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보고서 작성자가 누구지? 케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챔버스입니다. 그리고 공동 검토자가 마크, 당신입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8년 전, 저는 챔버스와 함께 한국 기업의 밸류에이션 할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델은 월가 여러 기관의 아시아 투자 지침에 인용됐습니다. 한국 기업에는 같은 실적을 내더라도 미국 기업보다 낮은 배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그 모델이 2026년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전 8시 20분, 리서치팀의 소피아 밀러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런던 정경대 출신의 리스크 모델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챔버스에 가장 가까운 분석가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보고서의 후속 검증을 맡아왔습니다. 소피아는 제 앞에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마크, 문제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녀가 첫 장을 펼쳤습니다. 2018년까지의 데이터, 과거의 주주환원율, 과거의 메모리 가격 변동성, 과거의 지배구조 평가, 현재를 설명하는 지표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오늘 투자 집행을 막았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만든 자동 리스크 한도가 매수를 막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SK하이닉스를 여전히 고변동성 한국 메모리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HBM 시장 지위도, 최근의 수익성도, 미국 증시 상장 효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트레이딩룸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오더 또 늘었습니다. 대형 기관 주문이 추가됐다는 보고였습니다. 경쟁 펀드들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문제가 단순한 보고서,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수조 원의 기회를 경쟁사에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의 뿌리에 제가 8년 전 서명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긴급투자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챔버스는 늘 그렇듯 회의실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빛 머리, 짙은 감색 정장,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황금 만년필. 그 만년필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만년필로 보고서 표지를 2번 두드렸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K하이닉스 ADR 매수는 보류합니다. 챔버스가 첫 문장부터 결론을 말했습니다. 상장이라는 이벤트에 흥분해서 구조적 위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기업의 낮은 평가는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4가지 근거를 차례로 들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 메모리 사이클, 지배구조, 미국 기업 대안. 마지막에는 익숙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마이크론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22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낡은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케빈이 제 옆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첫 번째 비교표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저는 챔버스를 바라봤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숫자 하나만 보시죠. 화면에 2026년 2분기 반도체 기업 수익성 비교가 떠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2%, 순이익률 77%, 엔비디아와 TSMC, 마이크론의 수치가 그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챔버스의 만년필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이클입니다. 그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랐으니 이익률이 뛴 겁니다. 사이클이 끝나면 숫자도 내려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같은 메모리 사이클인데 왜 마이크론과 격차가 이렇게 큽니까? 챔버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케빈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HBM 제품 비중, 수율, 평균 판매 가격, 원가 구조. 같은 파도가 왔는데 한 회사는 2배 가까운 수익성을 냈습니다. 그것은 파도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HBM 선점 효과입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는 일반 디램과 다릅니다. 고객 인증, 패키징, 수율, 공급 안정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한번 공급망에 들어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챔버스가 만년필로 표의 한 구간을 가리켰습니다. 기술 격차는 줄어듭니다. 마이크론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우리 모델에는 HBM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습니다. 챔버스가 천천히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뜻이지? 소피아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 메모리 할인 모델은 범용 디램과 낸드 중심입니다. AI 전용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장기 공급 계약과 고객 잠금 효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산업이 된 회사를 과거 산업의 잣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챔버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이 좋아도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 기업은 돈을 쌓아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2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근 주주환원 흐름과 배당, 자사주 정책, 재무구조 개선. 과거와 현재가 한 화면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과거의 비판은 맞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맞았다는 이유로 지금도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챔버스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과거에 맞았던 기준을 현재에도 반복해왔습니다. 틀린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틀렸는지 다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8분 트레이딩룸에서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쟁 펀드 한 곳이 매수 규모를 또 늘렸습니다. 우리 투자팀장은 회의실 유리문 밖에서 손목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상장 첫날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챔버스가 그 모습을 확인하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흥분을 따라가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아니라 공장을 보죠. 제가 말했습니다. 케빈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 라인과 미국 AI 데이터 센터의 공급망이 연결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클라우드 기업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HBM 공급망. 하나가 멈추면 연쇄적으로 일정이 밀리는 구조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단순한 한국 메모리 회사가 아닙니다. 케빈이 설명했습니다. 현재 AI 산업의 병목을 쥔 공급자입니다. 고객은 가격만 보고 바꾸지 못합니다. 인증과 수율, 납기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화면에는 공급 부족률과 고객별 예상 수요가 표시됐습니다. 세계가 필요한 물량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시장에서 선두 업체의 가치는 과거 사이클 모델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챔버스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AI 거품이 꺼질 가능성은 소피아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빅테크 4곳의 투자 계획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 투자액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투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거품 논쟁은 가능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투자 기간 안에 수요가 갑자기 사라질 근거는 없습니다. 챔버스는 황금 만년필을 손가락 사이에서 다시 돌렸습니다. 회의실 벽시계는 오전 10시 31분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보고서를 두드리던 만년필이 이제는 허공에서만 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확신할 때의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트레이딩룸 책임자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더 기다리면 오늘 목표 물량의 절반도 못 잡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만 더 주십시오. 전화를 끊자 챔버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안에 당신이 8년 된 모델을 뒤집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우리가 8년 동안 보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저는 케빈에게 마지막 파일을 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PER 비교가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엔비디아. 실적과 기술 지위에 비해 한국 기업에 적용된 할인폭은 여전히 컸습니다. 이 격차가 모두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할인폭이 과거 위험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챔버스가 팔짱을 꼈습니다. 지정학 위험은 과거가 아닙니다. 북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위험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 대만의 지정학 위험과 미국 기업의 공급망 위험에는 어떤 배수를 적용합니까? 왜 한국의 위험만 고정된 할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피아가 천천히 파일 한 장을 꺼냈습니다. 로버트, 제가 밤새 모델을 다시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유로 일괄 적용했던 할인 항목을 기업별 위험으로 분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적정 가치는 기존 모델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챔버스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소피아가 수치를 말하자 회의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목표주가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몇 년 동안 사용해온 아시아 투자 분류 체계를 다시 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 대만, 중국, 한국을 국가 단위로 묶던 방식에서 기업의 실제 경쟁력과 공급망 지위로 평가 기준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 대상이 SK하이닉스였습니다. 챔버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반박 논리를 찾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선 그의 첫 질문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마크, 우리가 이 회사를 처음 분석한 게 언제였지? 2004년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시에는 부채와 메모리 가격 변동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챔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의 회사를 지금까지 같은 회사처럼 보고 있었군. 그 말은 인정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아직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의 문장에서 구조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오전 11시 2분, 회의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챔버스는 외부 통화를 이유로 방을 나갔습니다. 케빈은 물을 한 잔 마시며 손을 떨었습니다. 소피아는 노트북을 닫지 못한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바뀔까요? 케빈이 물었습니다.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챔버스에게 이 문제는 투자 판단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론과 이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녀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한국 리서치팀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기록이지?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투자위원회는 감동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높은 수율과 납기 안정성은 수십 년의 실패 기록 위에 만들어집니다. 경쟁 채널의 화려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 숫자를 만든 시간 말입니다. 챔버스가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전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경쟁사 두 곳이 이미 목표 물량을 대부분 확보했다는군.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처음으로 시간의 압박을 그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바라봤고 그녀가 USB를 연결했습니다. 첫 화면에는 1980년대 한국 반도체 공장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방진복을 입은 젊은 연구원들이 좁은 생산 라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비도 부족했고 경험도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기술 장벽은 높았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해외에서는 무모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수많은 실패 기록이 나왔습니다. 수율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날, 장비가 멈춘 날, 공정 조건이 무너진 날. 좋은 결과만 정리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실패 원인과 수정 내용이 날짜별로 남아 있었습니다. 케빈이 설명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지금의 수율을 만든 겁니다. 남들이 기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실패했고, 실패를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 공정에 남겼습니다. 챔버스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황금 만년필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연구소와 공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기업들이 무너졌던 시기에도 반도체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비용이 줄고 인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기 위해 현장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케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시절 현대전자에서 일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월급이 늦게 나온 적도 있었고 회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래도 매일 출근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챔버스가 케빈을 바라봤습니다. 케빈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회사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수익률과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생긴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에 넘기고 또 실패하면서 만든 결과입니다. 화면에는 HBM 생산 라인의 현재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좁은 공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았습니다. 수율을 높이기 위해 밤을 새우는 엔지니어, 고객 인증을 맞추기 위해 공정을 반복하는 팀, 작은 결함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데이터를 다시 보는 사람들. 40년 전의 실패 기록이 현재의 공급망 우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챔버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를 몇 배에 거래되는가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이 회사가 없으면 무엇이 멈추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출하가 밀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이 지연되고 AI 서비스 일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 회사를 단순한 한국 메모리 기업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까? 챔버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초, 20초. 회의실에는 에어컨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보고서를 바라봤습니다. 표지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구조적 지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만든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화면에는 2026년의 생산 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저는 이 모델의 검증 책임자로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짧은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국가 단위 일괄 할인 적용 중단. 기업별 경쟁력 및 공급망 지위 재평가. 챔버스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소피아는 계속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로 현재의 기업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케빈도 자신의 보고서 첫 줄을 바꿨습니다. 투자 보류라는 문장이 지워지고 즉시 매수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결정은 챔버스에게 남았습니다. 트레이딩룸에서 세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남은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회의실 벽시계는 오전 11시 41분을 가리켰습니다. 상장 첫날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챔버스가 천천히 황금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8년 전 보고서 첫 장 위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구조적이라는 단어 위였습니다. 이어 지속이라는 단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그 두 단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마크, 이 모델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입니다. 그렇다면 고치는 것도 우리 둘이 해야겠군. 챔버스가 말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무엇을 읽는지 이해했습니다. 8년 동안 월가에서 인용된 자신의 이론, 수많은 강연과 보고서, 투자자들이 믿어온 기준. 의견을 바꾸는 것은 한 문장을 수정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과거를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챔버스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 투자 의견 매수. 이어 두 번째 문장이 입력됐습니다. 동사는 HBM 기술 주도권과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인프라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공급자, 지위를 확보했다. 세 번째 문장은 더 짧았습니다. 기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일괄 적용을 철회한다. 회의실 안에서 누구도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소피아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케빈은 화면을 바라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챔버스의 손 옆에 놓인 황금 만년필을 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만년필로 보고서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키보드로 새로운 기준을 쓰고 있었습니다. 매수 한도는? 제가 물었습니다. 챔버스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기존 계획의 2배까지 허용합니다. 단, 가격을 쫓지 말고 분할로 집행하십시오. 저는 곧바로 트레이딩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류 해제. 매수 시작. 전화기 너머로 짧고 빠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몇 초 뒤, 우리 회사의 주문이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내부 시스템 경고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한국 국가 위험 한도가 매수를 자동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챔버스가 직접 리스크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18년 동안 그가 자신의 보고서를 들고 리스크 관리실을 찾아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담당 임원 앞에서 자신이 만든 기준이 현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임원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종목 때문에 국가 모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챔버스가 대답했습니다. 한 종목 때문이 아닙니다. 한 종목이 우리 모델의 오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국의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기업에 적용된 일괄 할인 사례를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국가 이름을 보고 기업을 평가해왔고 그 사이 기업들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7분, 국가 위험 한도가 임시 해제됐습니다. 우리 주문은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이미 상당한 물량을 확보한 뒤였습니다. 투자팀장은 아쉬워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은 상장 첫날의 일부 물량만이 아니었습니다. 8년 동안 한국 기업을 과거 기준으로 보면서 놓친 수많은 기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전체 리서치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챔버스는 화면에 자신의 2019년 보고서 표지를 띄웠습니다. 100명이 넘는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불완전합니다. 회의 참가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월가에서 자신의 대표 이론을 공개적으로 철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챔버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의 약점을 구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변화는 일시적이라고 봤습니다. 약점에는 영구성을 부여하고 강점에는 유효기간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분석이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채팅창에 질문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화면에 SK하이닉스의 수익성과 HBM 공급망 지도를 띄웠습니다. 오늘 우리 경쟁사들은 이 회사를 미국 증시의 AI 인프라 기업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국의 메모리 기업으로 봤습니다. 차이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 소피아가 카메라를 끄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케빈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마크, 아버지께 전화해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허락을 받아? 케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했던 일이 숫자로 인정받은 것 같아서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전화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되는 날입니다. 30분 뒤 케빈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야 사람들이 보는구나.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보는구나. 한국 기업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이제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맨해튼의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마다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같은 도시였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수많은 기업을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높은 이익률은 한 분기의 행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실패를 기록한 사람들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요. SK하이닉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나스닥 입성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직접 평가받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의 할인과 오래된 편견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실적과 기술을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오래된 이론이 처음으로 현실 앞에서 수정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챔버스는 제 책상 위에 황금 만년필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은 모델의 새 만년필이었습니다. 작은 카드가 함께 있었습니다. 과거의 결론을 지우는데도 좋은 펜이 필요하더군. 저는 카드 뒷면을 넘겼습니다.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한국 기업 보고서는 당신이 시작하게. 저는 곧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코리아 프리미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라고 무조건 프리미엄을 주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이름으로 일괄 할인하지 말고 실제 기술과 공급망 지위, 수익성, 실행력을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편견을 제거한 뒤 남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계산하자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반도체였지만 곧 조선과 방산, 전력기기, 원전, 배터리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보고서를 열 때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세계 점유율은 높았지만 평가는 낮았습니다. 납기는 빨랐지만 시장은 과거 이미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제조 경험이 있었지만 투자 모델에는 국가 위험 한 줄로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한 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별로 다시 봤습니다. 누가 실제로 납기를 지키는지, 누가 고객의 공급망을 붙잡고 있는지, 누가 위기 때 생산을 유지하는지, 누가 실패 기록을 자산으로 바꾸는지.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 기업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싸서 사는 기업이 아니라 없으면 세계 산업이 불편해지는 기업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챔버스는 월가 투자 포럼 무대에 섰습니다. 행사장에는 수백 명의 기관 투자자가 모였습니다. 사회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과거의 챔버스라면 지배구조와 지정학 위험부터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부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위험을 핑계로 기업의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어 그는 SK하이닉스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HBM 시장의 주도권, 높은 수익성, 미국 시장 상장, 글로벌 자금의 재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사용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모델은 끝났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여러 금융 매체가 그의 발언을 다뤘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론자가 입장을 수정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상장이 평가, 기준을 바꾸고 있다. 기사 제목은 제각각이었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들을 읽다가 8년 전 우리가 작성한 첫 보고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당시에는 맞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마지막 문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할인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위험을 분석한다는 이름으로 가능성을 닫아버린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파일맨 아래에 세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기업은 변하고 시장은 따라가며 분석가는 가장 늦게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다. 저장 버튼을 누른 뒤 창을 닫았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무너진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대로 분석을 시작한 기분이었습니다. 케빈의 아버지는 며칠 뒤 회사 앞으로 작은 소포를 보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원증 복사본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세계 1등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음 날도 공장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 지금이 됐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챔버스에게 보여줬습니다. 챔버스는 편지를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금 만년필로 마지막 문장 아래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 지금이 됐습니다. 그는 편지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기 단위로 기업을 판단하지만 기업은 수십 년 단위로 만들어지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걸어온 길은 화려한 승리만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구하지 못해 직접 배워야 했고, 외환위기 때 회사가 흔들렸으며, 메모리 가격 폭락 때마다 생존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기록했고, 다음 세대 제품에 반영했고, 결국 세계 AI 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메모리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72%와 순이익률 77%라는 숫자는 단순한 재무지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공정 경험, 실패 데이터, 현장 노동, 연구개발의 결과였습니다. 월가는 그 숫자를 보고 뒤늦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을 할인하던 오래된 기준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나스닥 상장 첫날, 우리 회사는 목표했던 물량을 전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쟁사보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챔버스는 그날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량 일부를 놓쳤지만 더 큰 오류를 멈췄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전체를 과거 기준으로 할인하던 오류였습니다. 이후 아크로스 캐피탈의 아시아 투자 지침 첫 페이지는 바뀌었습니다. 국가별 일괄 할인보다 기업별 경쟁력 평가를 우선한다. 공급망 대체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한다. 과거 위험 데이터는 현재 변화와 함께 재검증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업을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할인하지 않는다. 그 한 줄이 월가 전체를 바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한 번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편견도 있고, 여전히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한국 기업이 직접 평가받고,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 실적과 기술을 기준으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통설보다 현재의 숫자가 더 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 오전 9시의 회의실을 떠올립니다. 챔버스의 황금 만년필, 케빈이 띄운 첫 번째 표, 소피아가 꺼낸 8년 전 데이터, 트레이딩룸에서 쌓이던 경쟁사의 주문. 우리가 1시간만 더 늦었다면 더 많은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8년 더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높은 기술 장벽 앞에서 시작한 나라가 외환위기와 메모리 불황을 버티고 이제는 세계 AI 산업의 핵심 공급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증시에서 자신의 가치를 직접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월가의 평가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월가가 한국 기업의 물량을 기다리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시작했고 위기가 올 때마다 실패를 기록했으며 그 기록 위에 다음 기술을 쌓았습니다. 세계가 늦게 알아봤을 뿐 한국의 시간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그것은 감정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세계 공급망에서 실제로 필요한 나라가 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투자 지침을 바꾼 지 사흘 뒤 회사 내부에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펀드 매니저들은 우리가 한국 기업에 감정적으로 기울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임원은 회의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진 몇 장과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수십 년의 위험 모델을 버리는 겁니까? 챔버스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숫자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버린 것은 위험 모델이 아닙니다. 검증하지 않은 채 복사해온 과거입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한국 반도체에 적용한 할인율과 실제 수익률을 비교한 표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평가에 제외했던 기업들이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돈 구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더 높은 배수를 허용했던 종목 중에는 실적이 따라오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가 이름이 위험을 정확히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반대하던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아무 위험도 없다는 겁니까? 챔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위험은 있습니다. 문제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변화까지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의 약점은 영구적이라고 보고 강점은 일시적이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분석의 오류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중 몇 명이 천천히 자료를 다시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경쟁은 기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이 기술을 만들고 실적을 내도 시장이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또 다른 싸움이 필요했습니다. 오래된 이미지, 익숙한 편견, 한번 만들어진 평가 모델. 한국 기업들은 제품으로 세계를 설득한 뒤에도 가격표를 붙이는 사람들과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피아는 새로운 리스크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모델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국가 위험은 존재하되 기업이 그 위험을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함께 계산한다. 고객 다변화, 해외 생산 거점, 현금 흐름, 기술 독점력, 장기 계약, 공급망 대체 가능성. 과거 모델에는 없던 항목들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를 새 모델에 넣자 결과는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지정학 위험 점수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메모리 사이클 위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HBM 기술력과 고객 잠금 효과, 높은 수익성, 공급 부족 시장에서의 협상력이 그 위험을 상당 부분 상쇄했습니다. 위험을 지운 것이 아니라 위험과 경쟁력을 같은 저울 위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했어야 할 분석이었습니다. 케빈은 모델 결과를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크, 이상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닌데 평가 방식 하나를 바꾸니 완전히 다른 회사처럼 보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던 창문이 더러웠던 거야. 케빈은 그 말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크로스 캐피탈의 한국 관련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제목은 할인의 나라에서 공급망의 나라로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가치는 더 이상 한국 증시 안에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예상보다 큰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에서 문의가 쏟아졌고 한국 기업을 다시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연락은 과거 우리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해온 유럽계 연기금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국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낮았는지 검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통화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성장한 제조국으로는 봤지만 세계 기술 공급망의 가격 결정자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바로 우리가 놓친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값싼 생산기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에서는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를 공급했고 조선에서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들었으며 방산에서는 납기와 운용 데이터를 앞세웠습니다. 전력기기와 원전, 배터리에서도 세계가 필요한 시점에 실제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언어는 여전히 10년 전 한국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챔버스는 고객 설명회에서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효율보다 공급 안정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가장 싸게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약속한 시점에 실제로 만들어 낼 수 있느냐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과 조선소, 방산 생산 라인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한국의 위치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한 미국 연기금 매니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아시아 시장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죠. 우리도 한국을 늘 대만보다 한 단계 아래로 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AI 공급망을 다시 그려보니 한국을 빼고는 그림이 완성되지 않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스닥 상장 첫날 회의실에서 봤던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세계는 오랫동안 한국 기업을 잘 따라오는 회사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HBM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따라가는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먼저 고객과 기술을 맞추고 경쟁사가 도착하기 전에 생산 경험을 축적한 회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의 추격자가 어느 순간 기준을 정하는 선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는 여전히 질문했습니다. 언제 따라잡힐까요? 한국 기업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우위에는 짧은 유효기간을 붙였습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 기업의 우위는 구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챔버스가 지적했던 바로 그 편견이었습니다. 약점은 영구적이고 강점은 일시적이라는 시선. 저는 한 고객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따라잡힐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기술 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다음 세대를 먼저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음 HBM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두 기업의 진짜 해자는 한 번의 기술이 아니라 다음 기술로 이동하는 속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케빈과 저는 맨해튼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늦은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보내준 사원증 복사본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줬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지금의 케빈보다도 어려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케빈이 말했습니다. 그냥 맡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은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아. 역사책에 이름이 남지 않아도 다음 날 공장을 다시 돌린 사람들. 케빈이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면 또 별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그냥 밥이나 먹으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는 잠시 웃었습니다. 화려한 월가의 보고서보다 그 낡은 사원증 한 장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텔레비전에서는 뉴욕 증시 마감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로 SK하이닉스의 이름이 지나갔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수많은 종목 중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이름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1980년대의 조롱, 외환위기의 밤, 수많은 메모리 불황, 그리고 AI 시대의 공급 부족을 지나 미국 시장에 도착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스닥 입성의 진짜 의미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인정을 받았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이라는 더 큰 가격표 앞에서 오래된 할인을 직접 시험받게 됐다는 데 있었습니다. 한국 안에서 저평가됐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자금과 정면으로 만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첫날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월가는 국적보다 물량을 받고 오래된 보고서보다 현재의 이익을 봤으며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보다 AI 공급망의 병목을 봤습니다. 한국 기업을 할인하던 사람들이 먼저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챔버스는 한 달 뒤 자신의 2019년 논문에 공식 수정 의견을 붙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결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첫 페이지에 그대로 남겨두고 그 아래에 2026년의 수정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당시의 관찰은 유효했으나 현재의 기업 변화와 산업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자신의 오류를 지우는 대신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저는 그 방식이 한국 반도체의 성장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를 감추지 않고 다음 기술의 자료로 남기는 방식. 틀렸던 판단을 없던 일로 하지 않고 왜 틀렸는지 기록해 다음 모델을 바꾸는 방식. 챔버스는 그제야 자신이 분석하던 기업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태도를 배운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마크, 한국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네. 저는 HBM이나 생산 능력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실패를 수치로 남기는 문화야.
성공만 홍보하는 조직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실패를 기록하는 조직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까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는 수천 개의 공정과 미세한 오차가 쌓이는 산업입니다. 작은 실패를 숨기면 수율이 무너지고 납기가 밀리고 고객을 잃습니다. 한국 기업이 수십 년 동안 쌓은 데이터는 돈으로 단번에 살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월가의 모델이 놓친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가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회사의 한국 투자 비중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모든 종목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판단은 틀렸고 일부 기업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라는 이유로 결론부터 내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업을 보고 기술을 보고 고객을 보고 생산 현장을 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보고서 첫 장에서 탈락하던 기업들이 최종 검토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떨어졌고 어떤 기업은 선택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애널리스트들에게 항상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기업이 어느 나라 기업인지 모른다고 가정하면 같은 숫자에 어떤 가격을 붙이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묻습니다. 국가 이름을 확인한 뒤 평가가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가 있는가? 이 두 질문만으로도 오래된 편견이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업을 무조건 높게 평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험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위험을 분석한다는 이유로 성과를 지우거나 과거 이미지를 현재 기업에 강제로 씌워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평가는 칭찬도 비하도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무엇을 만들고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며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그 기준에서 SK하이닉스는 전혀 다른 기업이었습니다. 단순한 메모리 제조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속도를 결정하는 공급자였습니다. 엔비디아와 클라우드 기업들이 더 많은 연산 능력을 원할수록 그 연산을 받쳐줄 고대역폭 메모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 한국 기업 한 곳의 생산 계획이 세계 데이터 센터 일정과 연결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이해한 것은 보고서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문을 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화려한 감동 이야기를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수익성과 공급 부족, 기술 우위와 성장성을 계산한 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은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좋아해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약속한 물량을 만들고 고객의 일정을 지키고 다음 기술을 먼저 내놓는 기업의 시장이 지불하는 값입니다. 오랫동안 할인받아온 한국이 이제는 실행력으로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챔버스가 보고서에서 구조적이라는 단어를 지우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작은 선 하나였지만 그 선은 8년 된 모델과 22년 된 제 생각을 동시에 갈랐습니다. 그 선의 왼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한국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우리가 이제야 보기 시작한 한국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반도체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주지 않던 시대에는 직접 배웠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생산 라인을 지켰으며 메모리 불황이 반복될 때마다 다음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간 끝에 세계가 필요로 하는 HBM을 가장 먼저 대규모로 공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미국 증시의 문이 열리자 월가는 뒤늦게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가격은 왜 이렇게 낮은가? 공급망에서 대체하기 어려운데 왜 과거와 같은 할인을 적용하는가? 한국 기업을 사지 않는 것이 정말 안전한 선택인가?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월가에 자신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월가가 왜 한국을 놓쳤는지 설명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경쟁사보다 늦게 주문을 넣으며 자신들의 모델을 고쳤습니다. 이것이 나스닥 입성이 만든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다음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세계가 한국 기업에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세계가 오랫동안 빼놓았던 값을 이제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문장을 읽은 챔버스는 아무 말 없이 황금 만년필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이 다음 세대 메모리를 준비하고 있고, 세계의 데이터 센터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조롱과 할인은 기록으로 남았지만 미래의 가격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편견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닙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입니다. 한국이라서 받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받는 프리미엄입니다. 한때 기술을 배우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AI 산업의 속도를 결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